관로 및 전력구. 자, 여기에 보면은 관의 종류가 있는데요. 흉관, 강관, 그리고 합성 수지관 이런 종류가 나오고 뭐 관의 종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술 방식입니다. 부술 방식이 여러분들 뭐 3.3.2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학교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 시험에도 기말 시험은 아니고 산업기사 시험에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는 직접 매설식이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 자, 직접 매설식.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직매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매설식인데 직매식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직매식은 이제 지중 송전 선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땅 속에다가 직접 묻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대충 본다면은 여기 도로면입니다. 도로면이고요. 차도가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이게 그림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사각형 뚜껑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대충 참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도 대충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케이블이 있겠죠. 이 R, S, T. 자, 요거는 케이블입니다. 요거는 케이블. 이렇게. 요거는 케이블. 그 다음에 요 안에 쪽에는 이와 같이 모래. 여기서 이제 모래로 채워 넣고요. 케이블을 제일 처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콘크리트 뚜껑입니다. 콘크리트 뚜껑. 그리고 요 차도와 콘크리트 뚜껑 사이에 도로면하고 여기 중요한데요. 여기 차도일 경우 차도 위에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 아래쪽에 매설을 할 경우에는 1.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2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여기 인도일 경우에
사람이 다니는, 그래, 압력을 적게 받을 경우에는 0.6에서 대략 한 0.8, 0.6에서 0.8m. 이 정도로, 깊이를 확보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흙이고요. 자, 장점, 단점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는 공사비가 저렴하다. 자, 그렇겠죠. 공사비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저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모래가, 두 번째는 모래가 열이라기보다는 모래가 케이블 열을 흡수하여 흡수해서 케이블 열을 흡수해서 자, 열방산이 좋다는 거죠. 좋아. 허용 전류가 크다. 허용 전류가 크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있다. 단점은 케이블 손상받기가 쉽다는 거죠. 케이블 손상받기 쉽고, 그 다음에 케이블 재시공, 케이블 재시공, 그 다음에 정설이 힘들다. 정설이 힘듦. 두 번째, 보수 점검이 곤란하다. 그렇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보수 점검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땅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매식은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이거는 콘크리트고요. 콘크리트. 어쨌든 콘크리트 구조 안에 케이블, 모래 채워가지고 직접 매설하는 이런 직매식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로식입니다. 관로식. 자, 말 그대로 관로식은 다른 말로는 관로 인입식. 관로 인입식. 자, 관로 인입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림이 또 나와 있고,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자, 이 사각형이 그려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이게 나올런지 모르겠네. 도형을 인식을 못했네요. 자, 요렇게 여기
그림이 놀란지 모르겠네. 그나마 조금 낫네. 그죠? 여기서도 자, 요 상태에서요. 요 그림 색깔이 여기다가 맨홀 뚜껑입니다. 여기가 요 파란색으로 된 게 맨홀 뚜껑이고요. 맨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을 여기 관로 인입식이니까 이 관을 집어넣어요. 아까 여기에 관을 색깔 다르게 해서 똑같이 우리 삼상이니까 뭐 세 가닥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 세 가닥을 넣으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 관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관. 배관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 관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그 전선은 지중송전선로를 이렇게 갖고 오고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케이블을 이쪽 면에서는 이제 케이블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그런 구조. 그죠? 요거는 관로입니다. 관로. 땅속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많은 양의 케이블을 많은 양의 케이블을 포설하는데 유리하다. 포설 설치한다는 거죠. 포설하는데 유리. 두 번째는 케이블의 정설이나 교체가 예상될 때 정설이나 교체가 예상될 때 유리하다.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직매식에 비해 이건 단점이 되겠죠. 직매식에 비해 건설비가 비싸다. 자, 요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 이제 장점이 될 것이고 여기에 단점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력구식이 있습니다. 전력구식이 있고요. 암거식 그래서 이 걸쳐 놓는다고 해서 암거라 그럽니다. 걸쳐 놓는다고 해서 암거가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전력구식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지하에 이런 형태로 땅 속에다가 하나의 큰 터널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선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케이블, 각종 케이블. 자, 여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자, 여기는 통신용 케이블을 집어넣어 놨고요. 여기는 배전선로 케이블. 밑에는 송전선로. 자, 여기는 수도관. 여기는 뭐 가스관.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땅속에다가 하나의 전력구를 만들어 놓고요. 이 행거 위에다가 각종 집합시켜서 만든 그런 전력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요. 관로식보다, 자, 요거는 관로식보다 손상이 적고, 케이블 고정 시 교체하기가 유리하다. 교체 유리. 두 번째, 관로식보다 전류 용량이 큽니다. 관로식보다 전류 용량이 크다. 그러니까 전류를 그만큼 많이 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전류 용량이 크니까 전력구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 환풍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량의 케이블 포설에 유리하다. 케이블 포설에 유리하다. 케이블을 많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공사비가 가장 비싸다. 세 가지 중에서 공사비가 가장 비싸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길다. 그렇겠죠. 공사기간도 길다. 이와 같이 뭐 장점, 단점, 뭐 요 세 가지는 장점이 되겠죠. 여기가 장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 요놈이 단점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알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98페이지에 3.4 케이블의 허용 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케이블의 허용 전류인데요. 먼저 허용 전류란 먼저 정의부터 내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허용 전류는 케이블에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도체손, 유전체손, 시스손 등에 의한 전력 손실로 인해서 도체 온도가 허용 온도를 넘지 않는 전류를 말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 일단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그 케이블은 도체뿐만 아니라 전류가 실제적으로 흐르는 저항체입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은
무조건 손실이 생깁니다. 이걸 저항손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도체손은 손실,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손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것이 유전체손이 있습니다. 유전체손. 그래서 여기에 XLP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교 폴리에틸렌입니다. 가교 폴리에틸렌이고요. 그리고 시스손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것은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케이블에,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금속 성분에 케이블 중간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로 인해서 전류 주변에 자속이 생기므로 그 자속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금속에는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또 전압이 유기가 될 뿐더러 또 거기에 전류가, 맴돌이 전류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전류와 연피, 그 껍질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아주 미세한 저항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시스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실에는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요 세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산업기사나 또 다른 어떤 시험 문제에서 케이블에 발생하는 손실이 아닌 것은 하면은 요 세 개 외에 또 다른 요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허용 전류의 의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손실에 의해서 그러면 발생한 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 손실에 의한 발생 열. 첫째는요, 저항손이 있습니다. 저항손. 자, 저항손은 도체의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자, 도체지만은, 전류가 잘 통하는 도체이지만은, 이 도체 내부에도 아주 미세한 저항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체의 저항에 의해서 그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저항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저항손의 공식은 WC equal IC 제곱, 그 I 제곱 RC. 자, 여기서 IC는요, 도체에 흐르는 송전 전류를 말하고 RC는 도체 저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은 I 제곱 R, 우리 전력 공식이 있습니다. I 제곱 R은 전력 공식인데요. 여기서 그것과 같이 IC 제곱 곱하기 RC. 자, 여기에 보면은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코퍼, 구리를 뜻합니다. 구리. 따라서 저항손에서 도체에 흐르는 송전 전류, 그리고 그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은 저항손을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단위는요, 와트가 되겠습니다. 와트. 자, 그 다음에 유전체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전체손. 자, 유전체손은 절연체에 전압이 가해지면은 정전 용량과 누설 저항과의 병렬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전체에서 유전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요.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보면은 공식 3.2가 있습니다. 식 3.2에 보면 나와 있고요. 위에 저항수는 공식 3.1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유전체수는 WD는 EFC 2파이 FC 2제곱 탄젠트 델타고요. 자, 여기서 탄젠트 델타는 유전체 역률이 되고, 그리고 C는 도체와 접지 간의 절연체의 정전 용량이 되겠습니다. 도체와 접지 간의 절연체의 정전 용량 C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도체의 대지전압입니다. 도체의 대지전압. 이 도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통로에 걸리는 그 대지전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공식도 단위가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손에 의한 열은 절연체의 두께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허용 전류 계산에서는 절연체의 중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하는 것은요, 연피손입니다. 연피손. 자, 연피손은 우리가 시스손이라고 하는데요. 시스는 영어가 되고요. 연피는 한자가 됩니다. 시스와 연피. 따라서 자, 이 시스손은 와전류손과 회로손이 있습니다. 와전류손과 회로손. 이때 와전류손은 시스의 근접 효과 때문에 와전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와전류라는 것은 맴돌이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맴돌이 전류. 마치 소용돌이와 같이 맴돌이 전류가 발생을 하고, 그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그 연피에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이 맴돌이 전류가 유기가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연피 내에 있는 저항 성분, 결국 그 전류와 저항이 만남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와전류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로손이 있는데, 이 회로손은 뭐냐? 케이블의 송전 전류에 의해서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시스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에도 전류가 흐르고, 시스에도 와전류가 또 형성되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전류들로 인해서 연피 내에 무슨 성분? 저항 성분, 시스 저항에 의해서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회로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책에 보면은 공식식 3.3에 보면은 WS는 IE 플러스 IS의 제곱 곱하기 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IE는 시스 와전류고요. IS는 시스 전류에 해당합니다. 결국 시스 전류와 시스 와전류의 합의 제곱 곱하기 RS입니다. RS는 시스 저항이고요. 결국에는 시스에 있는,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에 있는 저항 성분과 시스에 흐르게 되는 전류 성분의 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제가 제일 마지막에 스크린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것처럼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딱 세 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 뭡니까?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저항손, 유전체손, 시스손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기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100페이지에 열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보면 열 등급 회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기 회로와 열 회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은 허용 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허용 전류. 결국에는 이 케이블을 지중 송전선로 형태로 포설을 합니다. 관 안에 케이블을 집어넣어서 포설을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케이블을 땅속 배관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케이블 자체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할 것이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할 것이고, 또 열저항이란 개념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열의 분포, 또 절연체의 유전체선과 절연체의 중심에서 또 저항손, 유전체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열 등가 회로로 나타낸 것이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따라서 쭉 보면은 102페이지, 103페이지에도 보면은 여러 수식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보면은 시스 유기전압이 있습니다. 시스 유기전압. 자, 시스 유기전압이라 했을 때 시스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연피 껍질이라 그랬죠. 전력 케이블의 껍질 부분에 뭐가 생긴다? 유기전압. 전압이 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변압기처럼 어떤 전류가, 자,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도체 주위에 자개가 형성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자, 자개가 형성되는 이런 법칙을 뭐라고 부릅니까? 법칙은요, 이것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그러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혹은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으로 마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자속의 방향인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이 그림에서 전류 방향 위쪽으로 향하면 이것을 감싸는 방향이 뭐다? 자속의 방향이 된다. 따라서 도체 주위에 자개가 형성되어지고요. 이 자개 내에 자개가 자속이 미치는 공간, 그걸 자개라고 합니다. 자속이 미치는 공간을 자개라고 하는데 이 자개 내에 다른 도체가 있다. 다른 도체가 있으면 이 자개로 인해서 그 도체에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유기된다는 것은 거기 직접 접촉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압이 형성되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 자개 내에 어떤 자개 내에 다른 도체가 있으면 전압이 유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고전압 차폐 케이블에서 고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22,900이 될 수도 있고요. 3,300 혹은 440볼트가 될 수도 있고요. 고전압입니다. 고전압 600볼트 혹은 600볼트 넘어가 버리면 고압이 되겠죠. 고전압
차폐 케이블에서 케이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 고압 차폐 케이블에서 그 케이블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위에 자개가 형성되진다. 당연하겠죠.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개가 형성되어지고 이 자개 영향권에 있는 금속 차폐층에는 자, 금속 차폐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차폐층에는 전압이 유기가 된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때 유기되는 전압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케이블 간 간격, 그 다음에 케이블의 길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무슨 전압이? 바로 유기되는 전압이, 그죠? 유기되는 전압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케이블 간격, 케이블 길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특히 케이블 길이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케이블 길이에 비례해가지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 유기되는 전압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러분 책에 보면은 자, 케이블을 장거리에 설치할 경우 자, 여러분 책에 밑줄 그어 볼게요. 10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째 줄에 줄을 그어 보면요. 케이블을 장거리에 설치할 경우 케이블 시스를 일정 구간 절단하여 분리하지 않으면 도체 전류에 의한 유기 전압이 상시 과도하게 케이블 시스에 유기되어 전압이 형성되어 종단부 케이블의 끝부분에서는 시스와 연결된 도체에 접촉할 경우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는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절연 변전소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 절연이니까 GIS 요즘 뭐 변전소 GIS 변전소가 많은데요. 그래서 GIS에서 차단기에서의 개폐 서지 등 과도한 전압이 케이블에 침입할 때 과도한 전압이 케이블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방식층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식층이란 것은 케이블에 부식을 방지한다는 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층. 그래서 케이블에 침입할 때 방식층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케이블 일정 구간 약 한 350에서 한 400, 350에서 한 400m마다 시스를 분리해 가지고 편단 접지 또는 크로스본드 방식을 취해서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 자, 아까 이런 그 유기 전압 케이블에 흐르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껍질 부분이 그 뭡니까? 연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연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유기가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케이블이 길면 길수록 케이블 길이에 특히 비례해서 증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에는 뭐가 있느냐?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 이게 중요합니다.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감 대책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완전 접지가 있습니다. 완전 접지. 자, 완전 접지라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양단 접지를 얘기합니다. 양쪽에다가 다 접지를 해버리면요. 자, 접지를 하면은 전압이 몇 볼트 나옵니까? 0볼트죠. 여기도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 양쪽을 케이블 시스를
시스 부분만, 케이블 시스 부분만 그런 겁니다. 케이블 시스 요 부분만 양쪽, 일정 길이 양쪽에다가 양단 접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기전압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완전 접지 방식을 양단 접지라고 하고요. 여기 완전 접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말로는 솔리드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솔리드 본딩. 솔리드 본딩. 접지를 시킨다는 거죠. 솔리드 본딩. 그래서 이런 양단 접지를 하게 되면은 시스 유기되는 전압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접지를 통해서 자 이게 보면은 이게서 전압이 발생하니까 전압이 발생되는데 전압은 0이 되지만 어쨌든 요 시스 접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 접지를 통해서 시스 전류에서 자 시스에 이 전류가 흐르겠죠.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전류가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쭉 해서 이게 사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서 전류죠, 이것은. 시서 전류. 어떤 열화, 이게 절연체에 열화가 있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시서손이 발생하겠죠. 시서 전류에 의해서 시서손 발생한다는 거죠. 시서 전류에서 시서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접지를 통해 시서 전류에 발생시켜 케이블의 온도. 자,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 손실이 발생하면은 케이블 온도를 케이블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케이블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떤 경우에 양단 접지를 하느냐? 첫째, 허용 전류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허용 전류가 충분합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서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손실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손실이 발생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양단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 그러니까 편단 접지나 크로스본딩, 편단 접지나 크로스본딩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자, 그래서 이런 뭐 편단 접지나 크로스본드 접지도 저감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다른 방식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단 접지 방식이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양단 접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편단 접지가 나옵니다. 편단 접지. 자, 편단이니까 한쪽만 접지를 한다는 거죠. 자, 한쪽만 접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이 한쪽 편이 접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접지가 되어버리니까 전압이 몇 볼트? 0볼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쪽은 0볼트가 되고요. 다른 접지를 시키지 않은 또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연피에 뭐가 생긴다? 전압이 유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케이블 길이가, 자, 이게 한쪽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접지가 되어 있고요. 개방이 되었고, 자, 케이블 길이가 이렇게 길다. 케이블 길이가 길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 전압이 6기가 될 것이고, 또 감전 우린이 되고, 방식청의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 케이블 길이가 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했을 때 시스 개방단 개방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 전압이 유기되어 감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전 우려. 그리고 이 방식청의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 최대 전압도 유기가 되고 기타 등등.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이 지중 송전선로 케이블을 땅속에 매설을 할 때에 편단 접지를 하는 방향은 어디서 하느냐? 어느 대상에서 그렇게 하느냐? 주로 발변전소 구내 발전소, 변전소 같은 그런 장소, 밀집된 장소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단거리 경관에 대해서도 편단 접지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런 편단 접지를 할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는 조금 전에 완전 접지, 양단 접지를 할 때에 시서 전류가 발생하지는 않죠. 시서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접지가 한쪽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으로 되어 있다면 양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끝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접지가 되어 있는 것과 한쪽만 접지되어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이 되어 있으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전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일단 시스에도 저항 성분이 있고 그 전위 차이에 의해서 양쪽의 전압 단자에서 약간이라도 전압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은 그 시스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편단 접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편단 접지는 이런 문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유기전압,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을 저감할 수 있는 세 번째 대책은 크로스본드입니다. 크로스본드 접지인데 크로스본드. 자, 크로스본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책에 보면은 107페이지 보면은 크로스본드가 RST 3상인데 일정한 간격을 3등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좌측에 접지를 시켰고요. 자, 이것도 일종의 양단 접지죠. 양단 접지. 자, 여기에 접지 0V, 오른쪽도 접지 0V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각 시스 자체를 서로 크로스합니다. 크로스. 그러니까 맨 좌측의 3분의 1 구간에서 가운데 3분의 1로 구간을 짧게 정하면
바로 앞단에서 한 칸씩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T.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T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S가 되죠. 여기가 R로 시작, T, S 되겠다, 그죠? 여기 RST. 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주로 장거리 선로에 적용을 하고요. 장거리 선로에 적용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압의 유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장거리 선로에 적용하는 방식이고, 시스 전압을 일정 값 이하로 제한한다는 거죠. 시스 전압을 일정한 값 이하로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일정 구간을 3분의 1씩 잘라서 서로 크로스 시키면서 양쪽은 접지를 시키고요. 연필을 접지를 시키고 가운데 부분만 3등분해서 서로 연필끼리 짧게 끊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시스 양단의 유기전압. 자, 시스 양단의 유기전압은 얼마나? 그 0볼트에 그 0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가, 자, 이 3분의 1씩 요거를 서로 구간을 달리해서 자르는 것. 뭐 실제 도체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도체 연가 방식이 있습니다. 도체를 가지고 연가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를 연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연가를 시키면 연가 형태로 하면은 시스의 양단의 유기전압은 거의 0볼트로 유지가 되고요. 시스 전압을 일정한 값 이하로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장거리 선로에 적용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블 도체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케이블에 유기되는 전압을 저감시키기 위한 세 가지 대책. 첫 번째는 완전 접지, 양단 접지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편단 접지가 되겠습니다. 두 쪽에서 한쪽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크로스본드 접지로서 양단을 접지시키는데 크로스본드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형태로서 연피 부분을 연결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의 전압을 떨어뜨리고 유기전압은 거의 0볼트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크로스 본드 접지에도요,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도체 연가, 그 도체 자체를 연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도체 자체를 연가를 시키면서 양단은 접지를 시키면서 도체 자체를 연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 연가가 있습니다. 시스. 도체는 그대로 RST 일직선으로 쭉 가면서 시스 자체만 3등분을 해서 연가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는 따로 뭐 설명은 안 하고요.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 시스 유기전압 정함 대책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의 특징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 그 밑에 3.6에 보면은 전력 케이블의 고장 및 탐색. 자, 전력 케이블은 지중으로 송전선로 형태로 전력 케이블을 매설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고장이 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선이 끊어진 걸 말하고요. 지락은 전류가 누설 형태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류가 셉니다. 전류가 새서 전류가 땅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지락이 있습니다. 단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트를 얘기합니다. 쇼트. 그래서 이런 단락, 이와 같은 고장은 결과론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고장 원인을 좀 더 분석을 하면은 가열, 그러니까 케이블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상을 입든지, 혹은, 외부로부터 열을 받았을 때, 그것도 뭐, 좀 심하게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집안 침하. 자, 집안이 침하된다는 것은 밑에 기초 부분이 내리앉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집안이 침하가 된다든지 지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타 케이블의 고장 전류나 혹은 아크.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고장 전류가 흐른다든지 혹은 아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아크에 의해서 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아크에 의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리한 만곡. 케이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케이블을 굽혀야 될 때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굽혀버리면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접속 부위의 불량입니다. 접속 부위가 케이블은 직선 부분에서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직선 부위에서는 고장이 안 나고요. 이염새 부분, 접속 부위 주변을 보면은 고장날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연물의 열화입니다. 열화. 자, 절연물의 열화라 했는데, 열화는 뭐, 물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요인에 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절연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절연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절연물의 열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외피의 전식입니다. 외피의 전식.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에 외피가 정기적으로 부식이 됐다는 거예요. 전식은 전기적인 부식. 케이블이 부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화학적인 부식. 화학약품에 의해서 케이블 외피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부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적외선에 의할 수도 있고요. 자외선, 또 화학약품, 기타 등등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과부하 또는 이상 전압.
필요 이상의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과전압이나 혹은 이상전압으로 인해서 절연이 파괴가 됩니다. 그 절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단선, 지락, 단락 이런 사고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장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이 있다면 그 고장점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이 있으면 고장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장점을 찾는, 탐색하는 방법이 현재 여러분 교재에는 5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 5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머레이 루프법이 있다. 머레이 루프법이 있는데요. 자, 머레이 루프법은 무엇을 이용한 방식이냐? 여러분들 그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을 가지고 원인을 그 고장점을 탐색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머레이 루프 부분 앞서서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은 딴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자, 요런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반듯한. 자, 요런 도형이 있고요. 요 도형상에 자, 여기에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자, 열어놨고요. 가운데에 여기다가 회로 한가운데에다가 집어넣고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요. 여기는 G라고 적읍시다. G라고 적고 R1, R2 여기 R3 여기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래 흐른다고 보고요. 뭐 회로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양단에 DC 전압을 딱 넣어주면은 여기 양단에 DC 전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뭐냐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항끼리 곱해서 값이 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오른쪽에서 R1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곱합니다. X R2 곱하기 R3이 되겠죠? 따라서 X가 R1 분의 R2 곱하기 R3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평형 조건입니다. 이 평형 조건이 되고요. 자, 평형이 되고 나면은 금유계, 자, G를 금유계라 합니다. 금유계 G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평형이 되어버리면 금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원리를 그대로
좌측에 모레이 루프법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항이란 것은 로 A분의 L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뭔 거니까 여기에서 저항값은 케이블의 뭐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한다.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를 하니까 한번 보세요. 저항이 길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 편에서 지금 왼쪽 편이죠. 그래서 x값, 자 x값 요 길이가 될 것이고요.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 L에다가 요 길이 자 요거 한번 지워 버릴게요. 자 여기서요 요 길이와 요 길이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으로 다 연결한 길이가 얼마 됩니까? 쭉 가서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2L-X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은 X에 비례하죠. R은 X에 비례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식을 세워보면요. X 곱하기 자 모레이 루프 X 곱하기 R1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1하고 요 X하고 마주보고 R2하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을 마주보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2L-X 곱하기 R2가 되죠. 따라서 X는 계산을 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2L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레이 루프법은 단선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사고점에 방전한 경우에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머레이 루프법은 어디에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 불가능한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적용 불가능. 어디에? 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단선 사고는 안 된다. 단선 사고는 안 되고요. 또 선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점이 방전. 사고점이 방전하는 경우. 사고점이 방전하는 경우에는 측정은 불가능하다. 머레이 루프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머레이 루프법은 단선 사고나 사고점이 방전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용법은요. 첫 번째가 머레이 루프법, 두 번째가 정전 용량법이 있습니다. 정전 용량법요. 여러분 책에는 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정전 용량법인데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구조가 같은 케이블은 정전 용량이 길이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고장점을 계산할 수 있다. 이용하여 고장점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x는 C0분의 CX 곱하기 L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여기서 X는 고장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C0는 건전한 케이블의 정전 용량. 사고가 안 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X가 있는데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L이 나와 있는데 케이블의 길이. 자, 케이블의 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세 번째가 수색 코일법. 자, 수색 코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스법. 여기에 펄스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음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코일법, 펄스법, 음향법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격증 시험에도 굳이 나온다면은 머레이 루프법 혹은 정전 용량법 아니면 굳이 나온다면 펄스법 이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머레이 루프법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은 고장점을 찾는 데 있어서 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휘스턴 브릿지를 사용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고정점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송배전선로에 지중 송전선로에 있어서 허용 전류, 케이블에 허용 전류가 흐르면은 뭐가 발생한다? 세 가지 손실이 발생한다. 첫째는 저항손, 두 번째는 유전체손, 세 번째는 시스손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런 케이블의 중심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시스에 뭐가 형성된다? 유기전압이 형성되어진다. 자칫 이런 전압이 유기전압이 형성되어지면은 특히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서 길면 길수록 이런 케이블 길이에 비례해 가지고 선형적으로 유기전압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시스를 일정 구간 절단하여 분리하지 않으면 자칫 사람에게 접촉할 경우 종단부, 케이블의 끝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유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는 케이블의 일정한 구간, 즉 한 350에서 한 400m 정도 구간은 시스를 분리해가지고 편단 접지 또는 크로스본드 방식을 취해서 시스 유기전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을 저감 대책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완전 접지입니다. 완전 접지. 양단 접지라고도 하고요. 양단에다가 시스 부분을 접지를 하면은 유기되는 전압이 제로입니다. 대신에 유기되는 전압은 제로에 가깝지만은 이 양단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시스를 통해 접지를 통해서 시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시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시스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케이블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편단 접지를 양단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 허용 전류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장거리 해적 케이블과 같이 다른 방식의 시스 저감 방식이 적용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단 접지를 한다. 그 다음에 편단 접지는 한쪽에만 접지를 하는 건데요. 편단 접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쪽은 개방입니다. 한쪽은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전압이 높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전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케이블의 방식청의 절연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로 발변전소 구내 혹은 단거리 경간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본드 접지인데요. 일정 구간을 잘게 3등분으로 쪼갭니다. 3등분으로 나누어서 연가를 하는데 한 상씩 3분의 1 구간을 지날 때마다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을 접지를 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구간 양단에서는 연필을 그대로 양단 접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 전압을 일정한 값 이하로 제한을 해버리고요. 그 시스 양단의 유기 전압을 거의 0으로 맞추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가 길이가 이상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시스 양단의 접지점에서 유기전압이 완전히 평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형 전류가 0이 되어서 실제 접지 현장에서는 완전 평형 상태가 어려워 접지점에 불평형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이 방식은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저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케이블의 고장 원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블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점을 탐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머레이 루프법이 있다. 휴스턴 브릿지의 평형 조건을 사용하여서 고장점을 찾아내는데 이 방법은 단선 사고 혹은
사고점이 방전하는 경우에도 측정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점을 기억을 하고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